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편 소수림왕 불교를 받아들이다. 모용 선비족과의 전쟁 때 단 한 번의 작전 실패 때문에 연나라군에게 수도인 환도성을 함락당하고 선대 임금이었던 미천왕의 시신을 탈취당했을 뿐 아니라 태후와 왕비가 인질로 잡혀가는 바람에 고국원왕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연나라에게 굴욕적인 애교 관계를 강요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백제군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고구려 제17대 임금 소수림왕은 바로 이 고국원왕의 아들입니다. 소수림왕은 소해주류왕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구부이며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그는 신체가 장대하고 지략이 있었다. 고국원왕 25년에 태자가 되었다. 41년에 왕이 별세하자 태자인 그가 왕위에 올랐다. 소수림왕은 언제 태어났는지 그 출생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국원왕 편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국원왕 10년 왕이 연나라 왕 모용황에게 세자를 보내 예방케 하였다. 아버지 고국원왕의 지시를 받고 연나라 왕에게 애교 사절로 파견되었던 그 세자가 바로 뒷날의 소수림왕입니다. 우리 고구려와 화친 동맹을 맺어준 데 대해 연나라 대왕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찾아온 고구려 왕세자 구부이옵니다. 잘 왔도다. 내 고구려 왕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잘 받아노라고 전하도록 하라. 그런데 세자 구부가 진사사절로 연나라를 다녀온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연나라의 모용황 군사가 환도성으로 쳐들어와서 미천왕의 시신을 파가고 태후와 왕비를 인질로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소수림왕은 이미 세자 시절 서쪽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애교에서 직접 참여하여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교 관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백제군이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니 백제군에 대한 복수심 또한 남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왕위에 오른 구부, 즉 소수림왕이 고구려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수림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부왕인 고국원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왕마마, 진나라의 부견 황제가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지금 궁궐에 당도하여 싸웁니다. 오호, 진나라 황제가 우리 고구려 왕실로 승려를 보내왔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고마운 일이로다. 내 직접 나가 맞이해야겠다. 소수림왕은 친히 궁궐에 있는 성문이라는 곳까지 나가서 진나라 사신과 순도라는 승려를 맞아들입니다. 대왕마마, 진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고구려에 불법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승려 순도이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초가 많았소. 진나라 황제께서 불상과 경문을 전해드리라 하여 가져왔사옵니다. 어디 봅시다. 오호, 이것이 바로 부처의 상이고 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란 말씀이로군요. 그러하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해준 쪽은 중국의 진나라이고 그 시기는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에 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교를 전파해준 중국은 언제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언제 중국에 전파되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1세기 무렵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왕족과 같은 귀족 세력 일부만이 불교 신자였고 중국인들 자신이 승려가 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인 종교로 머물렀던 이 불교가 언제쯤 중국 대륙에 확산되었을까요?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중국의 불교가 널리 확산되는 것은 대개 서기 후 4세기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는 바로 그 56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56국 시대에 중국의 여러 민족들이 중원으로 진출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또 나아가서는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이제 당시 명칭으로 이제 서역입니다만 그 서역 쪽으로도 활발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오는 중간 지역이었고 이 4세기경에 이미 이 지역에는 불교가 상당히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세기경에 이 56국의 여러 그 왕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그 지역의 불교를 적극 수용을 하게 됩니다. 중원의 한족이 아니라 5호 16국의 이민족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배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원 정부로부터 오랑캐 취급을 받았던 그 이민족들은 한족의 전통적인 신앙인 유교나 도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진나라, 즉 전진이라는 나라가 바로 5호 16국의 5 오랑캐 중 하나인 저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승려를 파견한 전진의 황제 부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357년에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교에 심취를 하고 불교 신앙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 모입니다. 심지어 이 도환이라고 하는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어디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 그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서 스님을 모셔온다든지 하는 정도로 불교의 열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견이라고 하는 전진의 왕이 고구려에 불상과 경문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자기가 믿는 불교, 자기가 좋아하는 불교를 고구려에 전파시킴으로써 고구려와의 관계를,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하는 이런 외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서영대 교수의 얘기 중에 부견이라는 진나라의 왕이 승려 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 인물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등장하는 도환이라는 승려는 석가모니의 석자를 성씨로 쓰는 석도환이었습니다. 서기 379년 전진의 부견왕의 황실. 그래, 도환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시단 말이냐? 호북성 양양의 피난지에 계시온데 그쪽은 적군의 영토라 접견하기가 어려운 줄 아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환 스님을 우리 진나라의 국사로 모셔와야겠는데. 그래, 무슨 묘책이 없느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듯하옵니다. 좋다. 나라의 국사를 모셔오는 일인데 전쟁을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호북성의 양양으로 가자. 결국 전진의 황제 부견은 적장에게 5천금을 건네주고 도환을 국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이 도환 스님 이전에는 스님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출신 국가 이름을 붙여서 성녀의 성으로 삼았습니다. 예컨대 안식국에서 온 스님이라고 하면 세고라고 한다든지 또 강거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면은 강아무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도환 스님부터는 이제 우리 성녀들은 다 부처님의 제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제자니까 석씨를 붙이자. 그래서 이분부터 이제 석도환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스님들 보면 석아무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환이라는 스님에서부터 이 석이라는 그런 이름도 성씨도 붙이게 되는데요. 이 도환 스님이 그 이전에 불도정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스님의 제자로서 불경도 많이 번역을 했고 또 중국 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스님입니다. 어쨌든 진나라, 즉 전진의 왕 부견은 고승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렇다면 그는 왜 고구려에 승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해주려고 했고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그가 보내온 승려를 그토록 환대했을까요? 서영대 인하대 교수와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진과 고구려는 과거에 전년과 고구려처럼 어떤 대립과 마찰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전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구려와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유지해야지만이 남쪽으로
그 동진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왕조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했고, 또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백제가 지금 막 쳐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백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 전선의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양국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 교섭을 하게 되고, 그런 평화적인 교섭의 그 상징으로서 전진에서는 성녀를 보내면서 불상과 경문을 함께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진은 동진하고 서로 그 패권 경쟁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그 고구려와는 되도록이면은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구려의 입장하고 전진의 입장 속에서 두 나라는 그 무력적인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고, 처음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이제 수립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막 그래서 불교를 신봉했던 전진왕 그 부견이 그 고구려의 그 적극적으로 그 불교를 소개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모용 선비족의 전연이 바로 미천왕의 시신을 탈취해 갔던 그 세력입니다. 고구려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죠. 그런데 서기 390년에 바로 그 연나라를 패망시키고 새롭게 고구려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 나라가 바로 부견이 왕으로 있는 전진이었던 것입니다. 소수림 왕으로서는 원수를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우호적이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나라 왕이 승려 순도를 통해 보내온 불상이니라. 모습이 어떠한가? 부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사옵니다, 대왕마마. 그 자태에 자비로움이 깊이 배어있는 듯 보이옵니다. 경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불상을 대하라. 그런데 진나라 승려 순도가 가져왔다는 그 불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따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좌상이었는지 입상이었는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불상의 재료는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 정확한 근거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에서 부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그 도안이라고 하는 성녀를 그 모셔올 때 그 도안에게 그 잘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불상을 보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상에 보면은 그 금박을 한 그런 그 부처님이 이렇게 옆으로 기대 앉은 상이라든지, 또는 뭐 그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좌상, 또는 이 비단 같은 데다가 새긴 불상, 뭐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에서부터 온 불상이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선 불상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뭐 석굴암 불상처럼 큰 불상을 가져오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그 소형 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삼국시대에 지금 불상들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뭐 20cm 내외 되는 소형 불상들이 많습니다. 5호 16국의 오랑캐들이 만든 불상이었으니 그 표정도 호족, 즉 오랑캐를 닮은 형상이 아니었을까요? 승려 순도가 소수림왕에 전했다는 불교 경전 역시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서영대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경들이 같이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경들이 중국에 한자로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부터 많은 경전들이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법륜경, 뭐 사채경 등등 여러 가지 경전이 번역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그 고구려에 처음 불교가 전래될 때 이 순도라고 하는 스님이 가져온 경전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아마 한역 경전, 그러니까 중국말로 번역된 경전일 것은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만은. 자, 그럼 불교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소수림왕의 다른 업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수림왕 2년 여름 6월 태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고대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고구려에서 소수림왕 시기에 태학을 세워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입니다. 태학은 일반인들의 입학에는 그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고급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그 귀족들의 자제가 입학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서의 교육은 그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국가의 그 관리를 채용하는 그런 어떤 그 고등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던 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 사료에는 나라에서 세운 태학 말고도 평민층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이 고구려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글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모두 마당에 나가서 무술을 익히도록 하자. 네. 활쏘기를 할 사람은 궁터로 가고 검술 익힐 사람은 마당에 모여서 전술 익히도록 해라. 혼인하기 이전의 평민층 자제들을 모여서 경전도 읽고 무술도 연마하는 사설 학숙이 바로 경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신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시골 벽촌의 가난한 집에 이르기까지 서로 열심히 하였다. 큰 길가에는 커다란 집을 지어서 경당이라 부르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경서를 읽고 활쏘기 등을 연습하였다. 고구려 시대의 평민 자제 교육기관이었던 경당이라는 이름을 따서 24반무 등을 연마하는 경당이라는 수련단체가 요즘도 있습니다만 서영대 교수는 신당서에 나오는 그 경당이라는 명칭이 잘못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경당이라고 읽고 있습니다만 기록에 따라서는 경당이 아니라 국당이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경당이라고 했을 때 경이 그 빗장 경자인데요. 빗장을 걸어둔 집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집이다 하는 그 국당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경당 하니까 앞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뒤 사람들이 그냥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국당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신당서에 나오는 경당의 경자는 빗장 경자인데 거기에서 맨 위의 왼쪽에 삐친 한 획을 빼버리면 KBS 방송국 할 때 쓰는 국자가 됩니다. 이 국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물을 맡아보는 부서라는 뜻 이외에도 재능이나 도량을 나타낸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평민 자녀들에게 글을 깨우치고 무술을 연마하게 하는 곳이었다면 빗장을 질러 잠가둔 집이라는 의미의 경당보다는 재능과 도량을 키워주는 집이라는 의미의 국당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역사 기록을 담당했던 중국인이 글자 위에다 실수로 한 획을 잘못 그어버렸는지 아니면 실제로 공부하는 도중에 자꾸 도망쳐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기 때문에 빗장 경자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불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진나라 부견왕이 승려 아도를 보내왔사옵니다. 오, 그래. 어서 들어오시라 하여라. 소승 아도이옵니다. 나무 관샘보살. 우리 고구려에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시다니 감사할 따름이요. 황송하옵니다. 전진의 왕 부견이 아도라는 승려를 보내온 것은 소수리망 3년이었습니다. 순도를 보내온 지 2년 만에 또 한 사람의 승려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라의 불교를 전파한 고구려의 승려 이름 역시 아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의 그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도는 고구려 사람이요 그 어머니는 고도령이다. 정시 연간에 위나라 사람 아굴마가 명령을 받들고 사신으로 고구려에 왔다가 여자를 관계하고 돌아갔는데 이로 인하여 아도를 베게 되었던 바, 아도가 나서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중으로 출가시켰다. 나이 16살에 위나라로 가서 그 아버지 굴마를 찾아 문안하고 현창 화상의 문화로 들어가 수업을 하다가 19살에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아도는 미추왕 즉위 2년에 계림에 이르러 대궐로 임금을 찾아뵙고 불교의 유포를 청하니 세상에서는 전에 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의심을 가져
심지어는 아도를 죽이려는 자까지 있었으므로 도망하여 3년 동안 숨어 있었다. 승려 아도가 신라의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들어오게 된 내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도라는 승려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진나라로부터 건너왔던 그 아도일까요? 이에 대해서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아도라는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라의 불교를 전한 승려라고 하면은 아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아도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아도가 신라의 불교를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는 중국에서부터 고구려로 건너온 승려 이름도 아도, 고구려에서부터 신라로 건너간 승려 이름도 아도.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도라는 말은 어떤 개인의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머리가 어떻게 좀 깎은, 머리를 삭발한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지칭하는 그런 별명 비슷한 것으로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소수림왕 시절 고구려에 왔던 아도가 신라 제13대 왕인 미추왕 2년에 신라에 갔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면 그는 고구려에서 100여 년을 머무른 후에 신라에 온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머리를 깎은 사람을 별명 삼아 두루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을 듯합니다. 대왕 마마께서 특별히 명하신 불산이라 한치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와 운반할 인부들이 모자라니 고을에 내려가서 부역 동원을 체근하도록 하라. 소수림왕 4년부터 사찰을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완공됩니다. 고구려 최초의 절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도량이 세워졌으니 승려 순도는 이 사찰을 주관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가르치도록 하시오. 황송하옵니다, 대왕마마. 소수리왕 2년 2월 처음으로 초문사가를 창건하여 순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또한 이불난사를 창건하여 아도로 하여금 이 절을 주관케 하니 해동불법의 시초가 되었다. 삼국사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로 기록된 초문사라는 절은 다른 이름으로 성문사라고도 불리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사라고도 그러고 초문사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성문사 또는 초문사를 지어서 이 순도 스님을 모셨고 이불란사를 지어가지고 이 아도 스님을 모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문사 창건에 대해서는 해동고성전이라는 책에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이 순도 스님이 처음 왔을 때 이 고구려 왕이 성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서 이 스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영접했던 성문, 이때 그 성문은 자성자의 그 성이 아니고 뭐 생략한다고 할 때 그 성자입니다만 성문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절을 지었기 때문에 절 이름이 성문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진나라의 부결왕이 순도라는 승려를 보내왔을 때 소수림왕이 친히 나가서 영접했던 곳이 성문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것의 이름을 따서 살필성의 문문자 성문사라는 사찰 이름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사 혹은 초문사라 불리는 절과 이어서 완공된 이불란사라는 절이 지어졌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서영대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소수림왕 당시 고구려의 서울이 국내성 지역이었을 테니까 당연히 이불란사와 성문사 또는 초문사가 국내성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집안에 보면은 그 동대자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 공장에 들어서고 해서 뭐 허물어져서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동대자 유적이 고구려의 사찰이었다는 동, 또는 그 국내성이 있던 집안, 현재 집안의 그 역전 앞에 민주유적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만은 그 민주유적이 혹시 그 고구려의 절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측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고구려의 그 최초의 사찰인 이 초문사 또는 성문사 또는 그 이불란사는 국내성이 있던 집안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건 평양에 지어졌던 것이고,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집안에 있었지만 나중에 평양으로 천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두 사찰을 평양에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초문사가 완공되어 순도라는 승려에게 맡겼다라는 대목에서 해동불법, 즉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시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순도가 진나라에서 온 것은 소수리망 2년이지만 사찰을 지어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던 때가 소수리망 5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나라 불교 전례의 시초로 삼은 것입니다.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귀족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 사상이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어느 정도 그 널리 확산되는 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후에 그 불교를 보다 본격적으로 그 전파하고 또 어떤 포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아마 그 사찰이 그 지어졌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 불교가 전해졌을 때와 이처럼 그 사찰이 세워진 시기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불교 전파와 더불어서 곧바로 사찰이 세워지지 못하고 일단은 새로운 그 종교 사상으로서 불교가 소개되었고. 자, 그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수리망은 즉위한 이듬해에 진나라로부터 전해받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으로 고등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서 유교의 경전을 가르치게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양쪽 다 종교인데 두 가지 종교를 동시에 장려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물론 불교나 유교, 도교 같은 동양의 종교가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탓도 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활용 가치가 달랐을 것이다. 서영대 교수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소수리망 때는 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 대해서도 장려 정책을 펴고 유교 진흥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소수리망 2년에 태학의 설립입니다.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교육기관 중에서 제일 이제 그 상급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상급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하고 이제 유교 지식인을 양성을 하고 아마 이러한 유교 지식인들을 국가를 경영하는 관리로서 많이 등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리망대는 한편으로는 불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유교를 통해서 고구려 내부의 그 사상적인 통일을 기하고, 그럼으로써 왕권의 안정이라든지 국가의 안정 이런 것을 뒷받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를 위한 사상적 통일을 추구하였고, 태학을 세워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다음에 소수리망이 추진했던 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고로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백성을 다스리는 계율이 공정하고도 엄격해야 할진데 나라에 명문으로 된 율령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마땅히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보고함이 좋을 듯하옵니다. 대왕 마마께서 율령을 만들어 반포하시면 두고 우리 고구려의 영이 미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옵니다. 알았느니라. 현재 관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율령에다 태시 율령을 두루 참고하여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소수리망 3년 처음으로 율령을 만들어 반포하였다. 소수리망의 체제 정비를 위한 통치 업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율령 반포입니다. 고구려의 율령은 진나라의 그 태시 율령을 그 모범으로 해서 그와 비슷하게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리망대에 특별히 그 율령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아마 배경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 그 고국원왕 때는 고구려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리망은 무엇보다도 그 고구려의 그 체제 정비가 절실히 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아까 그 말씀한 그 태학을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게 되고, 또 율령을 통해서 태시 율령이란 진나라 무제가 서기 276년에 집대성에서 반포했던 율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수리망이 이 태시 율령을 모법으로 삼아서 반포했던 때가 373년이었는데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인 서기 520년에 가서야 성문화된 법령을 반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고구려가 무려 146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소수림 왕이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율령을 문서로 만들어 반포한 데에는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는 변방의 여러 세력들을 국왕의 통치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서영대, 강선 두 고구려사 전문가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율이라고 하면 형법입니다. 율은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의 운영에 방해되는 그 역행하는 일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율이고요. 그 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하듯이 국가의 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의 방향 모델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 율령이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구려의 그 경우에 영토도 넓고 종족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그 관습법이 있었을 테고 그 관습법의 체계는 집단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통일 왕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법령의 통일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배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률 체계에서 고구려의 어떤 그 국가가 발전하고 그 활동 영역이 또 확대되고 그 통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전의 법률만으로는 효율적인 통치가 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적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해서 이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반포하는 것은 그 필수적이었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율령을 반포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 질서를 확립했으니 이제 소수림 왕의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은 완성된 것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당을 세워 불경을 가르치고 태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친 지도 오래되었거늘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제목들이 우리 고구려를 이끌고 갈 동량이 아니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왕마마. 유기 편차는 어찌 돼가고 있는가? 한문에 능한 관리들이 동명성왕이 나라를 세운 내력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사옵니다. 여기서 유기란 고구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사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자를 쉽게 구사하게 되고 고대 국가가 숙성돼감에 따라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시간을 한참 건너뛰어서 서기 600년에 해당하는 고구려 제26대 영양왕 때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양왕 11년 왕이 태학 박사 이문진으로 하여금 옛 사기를 요약하여 신집 5권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적을 기록한 책 100권을 쓰고 이것을 유기라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를 정리하고 수정하였다. 고구려 말기에 고구려의 역사서인 신집을 발간하였는데 이전부터 내려오던 유기라는 사설을 수정 보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유기가 소수림 왕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소수림왕 때에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뭐 불교를 공인하고 이러면서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마도 그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포함한 이전 시기의 역사가 한번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마 개혁성 속에서 아마도 그 고구려의 역사책이 그 소수림왕 때에 만들어졌을 그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정지을 만한 구체적이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무렵 백제에서도 사서 편찬 작업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백제는 나라를 세운 이후로 아직 문자로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처음으로 서기가 편찬되었다. 어쨌든 유기라는 역사서에는 시조 동명성왕부터 소수림 왕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실의 내력과 국가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여 고구려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과시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유기가 몇 단계의 전승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기술하는 데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교의 자료가 되었겠죠. 유감스러운 것은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유기가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드디어 소수림왕 5년 가을 7월, 고구려 군사들은 들으라. 5년 전 선왕께서는 평양성을 침범한 백제군과 맞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나셨느니라. 백제의 시조 온조는 동명성왕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리명 왕과는 피를 나는 형제간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선왕인 고국원 왕은 백제군의 화살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이제 때가 됐으니 원수를 갚을 것이니라. 고구려의 장졸들은 백제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적의 수곡성을 쳐부수라. 예, 대왕마마. 자, 고구려군은 나를 따르라! 소수림 왕이 선왕인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드디어 칼을 빼든 것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였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변방인 수곡성에서 고구려군과 백제군 사이에 한바탕 전투가 벌어졌던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고구려는 그 전투에서 어떤 전과를 올렸을까요? 그 전투의 결과는 오히려 백제본기 근초고왕 편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초고왕 30년 가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방 수곡성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켰다. 근초고왕은 장수를 보내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 고구려군에게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소수림 왕은 백제의 변방 수곡성에 장수를 보내 공격했던 첫 전투에서 성을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수림 왕은 어째서 즉위한 지 5년 만에야 백제 공격을 시작했을까요? 주로 이제 고구려는 중국하고 계속에 항쟁을 했던 반면에 백제 세력이 점점 확대되니까 신라를 압박하고 또 고구려를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고국 원왕이 전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고구려가 백제를 응징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고구려가 엄청난 내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응징을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내부적 역량을 축적하고 그 이후에 그 적극적으로 이제 백제를 이제 공략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림 왕은 즉위 직후에는 바로 백제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선 내부의 체제 정비에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를 수용한다든지 무슨 태학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사상적인 통일을 꾀한다든지 또는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그 어떤 법체계의 통일을 꾀한다든지 해서 내부적인 그 정비를 다지고 난 다음에 한 즉위 후 한 5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백제와 본격적인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백제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전쟁의 그 전선은 되게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지금 그 평양 지역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소수림왕 6년 11월. 자, 다시 백제 정벌에 나설 것이니라. 백제의 변방을 공격하여 쳐부수라. 예, 대왕마마. 이때는 이미 백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근초고왕이 죽고 그의 아들 수가 왕위에 올라 근구수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고구려 편과 백제 편 모두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짧게 기술되어 있는 걸로 봐서 소수림 왕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대왕마마, 백제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그의 아비에 이어서 아들이 또다시 평양성을 치겠다고 온단 말이냐? 내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선왕의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자, 고구려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